즐거운 주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 대수 얘기할 때 조금 헷갈렸어요. 최규하 대통령을 제9대라고 얘기했었는데 따져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면서 한 번을 더 해가지고 9대까지, 그리고 이제 최규하가 10대, 전두환이 11대, 그리고 이제 5공화국 되면서 12대, 이제 노태우는 13대가 됩니다. 좀 착각을 했어요.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을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참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이면 분명한데, 또 선거가 나라를 망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지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뭐 가덕도 신공항을 뭐 아주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요지부동으로 삼는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들까지 모아놓고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민주주의의 좋은 제도요, 장치인 이런 선거제도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오히려 선거가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검찰의 힘 빼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올인하는 모습, 이것도 조금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권이든 이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보복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 후에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당돌하고 대놓고 배짜라는 식, 이런 것은 참 갈 때까지,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오늘은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의 공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참으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미묘한 과정을 겪게 됐다고 봐요. 전두환 정권 말기, 그러니까 1986년 2월부터 이제 그 체육관에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끝나야 된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분출을 하고, 야당이 신한민주당에서 1000만 명 개헌 서명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민주헌법 쟁취 투쟁이 확대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해를 넘겨가지고 1987년 1월 14일에 그때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그때 당시 21세밖에 안 되는 박종철이 뭐 탁하고 치니 뭐 억하고 죽었다, 그런 신문 보도가 그때 유행어처럼 나돌았지만은, 이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젊고 패기 있는 대학생들이 그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문정국에 대항해서 연일 학생 시위가 벌어졌어요. 학생들뿐이 아니고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 나가서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화를 빨리 앞당겨라, 개헌을 해라.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제 정권 유지가 불안해지니까 사회 혼란을 북괴의 공작으로 치부를 하고, 또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 전국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87년 4월 13일 날 일체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다, 이러한 4.13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이 4.13 호원 조치는 사실상 6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던 그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하고 제5공화국의 헌법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 교수와 학생들과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했고, 6월 9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그 경찰의 체류탄에 맞아서 이한열이 쓰러져요. 그리고 7월 5일에는 사망을 하게 이릅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가 있었지만은 시위와 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지켜본 전두환과 노태우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노태우가 전두환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김대중을 사면 복권시키겠다, 또 정치범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감형시키겠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겠다, 이러한 아주 그 획기적인 선언을 해요. 이것이 바로 6.29 선언입니다. 60 민주화 항쟁의 결과를 얻은 것이 바로 6.29 선언이죠. 최초로 여야가 합의한 민주적인 헌법 개정안이 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통과가 됩니다. 이 헌법에 의해 탄생된 공화국이 바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이 6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87년 12월 26일 최초로 6공화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고, 이때 노태우가 당선이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정서로 보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나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어쩌자고 갈라서 가지고 각자 단독 출마를 해버렸어요. 이게 분열이지. 야당이 그때 손잡고 통합을 했더라면 그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나 잘났다고 각자 출마를 하는 바람에 모처럼 찾아온 승기를 노태우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때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에게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관권 선거를 했어요. 나도 그 관권 선거에 동원이 돼서 그 당시 뭐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물론 이 관변단체에는 전부 다 동원이 됐으니까 여의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그 여의도 광장 꽉 메웠어요. 뭐 공무원, 국영기업체, 관변단체 다 동원됐으니까. 물론 동원된다고 해서 다 노태우 찍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했고, 부산에서도 수영만에서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역시 동원된 인력들이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의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됐죠. 노태우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신군부의 핵심이고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깊숙이 개입한 그런 인물이지만은 역시 그 시대 상황을 거슬리지를 못하고 5.50 청산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전두환 부부를 백담사에 유배 보냈어요. 유배.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비리에 관련된 자 전부 다 감옥 보내고 추방시키고 아주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했단 말이지. 노태우는 이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됐지만은 나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아준 대통령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봐요. 우유부단하기도 했지만은 국민들이 노태우를 그냥 물태우라고 뭐 추진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가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물 탄 듯 술 탄 듯 이래서 물태우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노태우 때 한 일도 꽤 많이 있어요. 전두환도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참 안정시켜 놓고 문화 통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노태우도 따져보니까 그래도 잘한 점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그런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 노조와 운동권 출신들의 시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연일 본물처럼 터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두드려 까고 말이지, 두드려 패고. 그런데 이것을 강경진압을 또 안 했어요. 강경진압 안 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또 수용하기도 하고, 또 임금도 대폭 인상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혼란한 것 같았었지만은 경제성장이 연평균 8.5%대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전두환 때나 노태우 때나 말이지. 노조 설립도 용이하게 해줬고, 최저임금제가 처음 실시된 것이 노태우 정권 때 최저임금이 실시된 거예요. 경제 상황이 연평균 그냥 8.5%로 성장이 계속되고 되니까 이제 중산층이 많이 이제 생겼지. 중산층이 그때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산층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나.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자동차 100만 대를 초과했다고 하는 그 신문 보도에 막 나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서울의 자동차 100만 대 수를 처음 달성한 것이 그 노태우 정권 때라고 난 생각이 돼요. 이 중산층들이 그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이때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노태우는 이제 민주화에 순응해서 그동안 그 시행되지 않았던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를 부활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 건강보험, 이 의료보험,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라고 했는데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전 국민에게 확대시킨 사람이 바로 이 노태우 정권 시대예요. 최저임금, 의료보험, 자동차, 마이카 시대 말이지.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 혼란이 참 극심하긴 했는데, 특히 치안 상태가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그 마약 사범이 활개를 치고, 또 조직폭력배, 뭐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판을 쳤어요. 노태우가 우리 기억할 거예요. 전쟁 선포,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이들을 소탕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력을 이런 마약사범 단속하는데, 또 조직폭력배 잡아들이는데, 인신매매 단속하는데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그 민생 치안은 좀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살인, 강도, 뭐 강간 이런 사건들이 연일 발생했고, 뭐 심지어는 뭐 파출소가 털리고, 그 공권력이 참 아주 극도로 위축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민생 치안에 경찰이 관심을 갖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국사범이나 공안사범이나 그 학원의 불순 세력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부 경찰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민생 치안이 좀 소홀했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은 노태우 정권 때에 시행이 됐지만은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은 전두환 정권 때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 88 올림픽은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그 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열릴 때, 또 84년 로스안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는 그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열리던 올림픽 때,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이 불참해. 또 서방 국가가 불참을 해. 또 로스안젤레스에서 열리던 84년에는 공산권에서 소련, 중공 뭐 이런 데서 하나도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동구권. 그래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었어요.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는 이 해빙 무드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산권, 소련, 중국, 뭐 동구권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160개국 또 8,465명이 그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88 올림픽의 특수를 노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가 이때부터 아주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주 지대한 성과를 올린 것이 바로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태우의 북방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1989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체프가 몰타에서 만나가지고 냉전을 종식시키자는 그러한 선언을 해요. 그러한 무드에 힘입어 가지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91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의 틀 속에
지금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9월에, 그해 9월에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해요. 북한이 이제 유엔에 들어온 이상 옛날처럼 그냥 무모하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죠. 남북 간의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이 북한이 그냥 뭐 무장으로 공비를 침투시켰다든가 그 남북 간의 그런 어떤 충돌이 그 당시 노태우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 점은 노태우의 가장 큰 북방 외교의 지적이라고 봐야겠죠.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또 소련과 수교를 하고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동유럽과 아프리카 뭐 공산권을 포함해서 한 40여 개국과 수교를 했으니까 외교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 신장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88년에 시행된 그 국회의원 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이 돼. 여소야대. 그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는 역시 그 불안한 그 조짐을 보이니까 1990년 90년에 노태우가 결단을 또 내려. 역시 그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 조금 부드럽고 물 탄 듯 술 탄 듯 이러한 그 노태우의 성격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죠.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김영삼과 김종필 그리고 민정당의 노태우 이렇게 셋이 모여서 3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자유당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3당 합당. 뭐 우리는 뭐 야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부 때보다도 이 호황을 누려서 유동자금이 크게 증가를 해. 그 유동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몰리게 된 거지. 부동산으로 투기자금이 몰리니까 부동산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전세값 올라가지 월세값 올라가지 참 국민들이 아주 그 어려워.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특히 그 집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그 불만이 많았어. 그때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바로 추진에 들어가요. 분당, 평촌, 산본, 그리고 일산, 중동 이 5개 신도시를 동시에 추진을 해요. 8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91년에 조기에 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건설 물량이 그냥 수조가 되니까 한강모래가 바닥이 나서 바다모래를 갖다 쓰는 지경에 일어났고 뭐 골재 생산도 안 되고 건축자재 값이 막 뛰어 올라가고 인부 구하기가 어렵고 물가는 치솟고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91년도에 가서는 이제 빈집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200만 원을 한꺼번에 그냥 막 지어버리니까. 그래도 그때 그 200만 원을 그때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뭐 더 큰 혼란이 왔을 거예요. 지금도 집값이 막 올라가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후유증도 많았지만은 그때 그 하여간 주택이 빈집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량 공세를 펴나갔다는 거. 이것도 노태우 시절에 있었다. 노태우 시절에는 이게 파격적인 면이 많았는데
그때 88년, 89년 이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80만 명에 달했어요. 80만 명. 80만 명 전후예요. 근데 대학은 뭐 그때 한 46만 명, 지방대학까지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재수, 삼수, 뭐 사수 해가지고 간신히 대학을 들어가던 시절이니까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고 이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 이 노태우 정부에서 이 주택 200만 호 늘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설립하는데 까다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너도 나도 대학 돈만 있으면은 대학 설립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서 그때 그 부실대학이 많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이 인구수 줄어들고 학생수 줄어들으니까는 폐교가 되고 아주 불쌍스럽게 돼버렸잖아요. 오늘 신문에 이게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이 대학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25세에서 34살까지만 치면은 69.8%가 대졸생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2명 중에 1명, 50%가 넘은 것이 대졸이 50%를 넘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5위예요. 5등. 우리나라가. 그리고 25세에서 34살까지 분포로 보면은 69.8%인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교육열이 높은 거예요. 대졸이. 그러면 이 대학교 졸업생이 많다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 3D 업종이나 노동 현장이나 이런 몸으로 때우는 육체 노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 해.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근로자들을 불러들여야 되고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산율도 점점 떨어져서 경쟁력이 없게 되고 물론 그 노태우의 직접적인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만 그때서부터 하여간 이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 노태우의 공과 라고 할까 치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잘못된 점도 있지만은 과거의 군사 정부와는 좀 다른 문민정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조용하게 추진한 그런 면모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도 그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보적인 이런 색채가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의료보험 체제라든가 북방외교라든가 또 3당 합당으로 전국을 안정시켰다든가 주택 200만 호를 건설했다든가 대학을 과도하게 양산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노태우 시대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문민정부의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의 그 공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